차트를 뽑을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 1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리는 뭐다? 봐보세요. 제가 주식시장과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는 뭐냐? 비례거든요, 비례. 자, 이 원리를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돼요. 실물 경기를 가운데 두고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1년 3반영. 그럼 금리는 6개월에서 뒤에 후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럼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방향에서는 비례 간다고. 주식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실물 경기 따라서 올라가고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는 비례 관계를 첫 번째 머릿속에 인지해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2003년도부터 계속 코스피가 상승했고 금리를 2006년도부터 이제 왜냐면 이때는 실물 경기는 안 좋았겠지만 이제 6년도 7년도부터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버블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 올렸습니다. 언제? 2008년도 2월 달까지 2년 동안 2006년도 1월 달부터 3.25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다시 올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주식시장이 먼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에 따라서 1년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어떻게 되겠죠? 2008년도에 5.5에서 첫 번째 0.25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몇 포인트 인하한 줄 아세요? 0.75 인하했습니다. 0.75.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0.25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금통위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45일인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몇 주 안 있다가 긴급 대책을 금통위에서 한 다음에 금리를 1%를 인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1%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자연스 그 위에를 뭐 무슨 뭐 전보 스텝이라든지 울트라 스텝 뭐 그런 데 얘기 하는데 어쨌든 1%를 인하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작살났죠. 결국은 따라온다. 후행성 지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원칙을 2014년도 네이버 메모장에다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바닥에서부터 7번을 올리면 경기에 이제 주식시장이 고점이니까 주식을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주식 운영을 반으로 줄이고 현금을 안정성 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나 뭐 금을 사거나 인버스 상품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해놨다고. 근데 이번에가 이제 딱 7번째가 올렸어요. 작년에 8월 달에 올렸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올렸죠. 올해 1월 달에 올렸죠. 올해 4월 달에 올렸죠. 5월 달에 올렸죠. 7월 달에 0.5니까 2번 올린 거죠. 딱 7번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노트에 적어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6월 달에 그래서 박앤세일 구간이 내가 주식을 단분간에 매수하는 게 마지막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간 대로 팔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 금리 인상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뭐가 됐든 그 이제 부채에 대한 그 리스크가 터지든 그게 어디서 터지든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은 큰 폭락을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금요일 날 인버스를 좀 샀어요. 나스닥 인버스를. 그래서 그 일부를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럼 7번 올렸으니까 다 밀어야 되냐 이제 서서히 제가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이제 1년 뒤를 바라보고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된다. 첫 번째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먼저 상승하고 실물이 따라 올라가고 금리는 후행성 지표가 따라서 올린다.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 주식이 먼저 빠지고 실물경기가 꼬꾸라지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려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에 대한 거는 마무리가 됐고 이런 것들은 상승장일 때는 괜찮았어요. 이게 본강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제가 작년에 6월 달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작년 7월 달부터 빠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빠졌어요. 1년 내내 진짜로. 코스피가 그렇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그런 것도 좋은데 결국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계좌 수익률이 일정 부분은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냐 이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강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저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돈 버는 거고. 하락장일 때는 낙폭과 대처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설명드릴 테지만, 자,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 엔젤 엔벨로프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낙폭과 대처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등이 강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이건 다 비슷해요. 실적 체크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언제 목표 산정하는지, 언제 매도하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박앤세일 구간이 끝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앤세일 구간이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뭐부터 반등이 나오냐면 시장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종목들부터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 안정화가 되면 조정 때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먼저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나온다. 반등은 그래서 트레이딩의 개념을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주식시장의 그럼 상승 원리는 뭐냐? 간단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호가창 매도 걸어놓은 위로 쳐 올려가면서 매수하는 거.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다가 멈춰도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용 반대 매매 또는 손절 물량이 다수 발생되면서 호가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미 다 팔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어요. 낙폭과대주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신호도 그런 거예요. 지수가. 낙폭하다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낙폭과대주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신용 반대 매매가 물량이 박외세 구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기 싫어도 손절을 팔리거나 손절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호가창이 팔 사람 다 팔려버리니까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어요. 그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그게 다르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서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 매매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한번 봐보시죠. 우리 이번 6월 달에 반대 매매 21조에서 17조까지 줄어들잖아요. 4%. 그렇죠? 이번에 2020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10%짜리 최고. 그죠? 9%, 4%, 3%, 3%, 10%. 19년도에 지소미할 때 0.5, 3% 마이너스 6 제일 많이 나왔죠. 2018년도 미중 무역 주도 때 마이너스 3.3%. 그죠? 15년도 미국 금리 인상할 때 마이너스 6%. 13년도 그리스 재정위기 때 그죠? 마이너스 4%. 4%. 10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4%. 근데 보세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질 때는 6월 물론 1년 내내 빠졌지만 마지막 3개월 6월 말부터 11월 달 3개월 동안 보세요. 얼마나 빠졌냐면 1.4, 2.2, 3.9, 2.6, 2.5, 1.5, 2.5, 2.8, 6%, 7%, 2%, 5% 그리고 피크는 10월 중순부터였어요. 4%, 3.7, 3.7, 2.9, 6.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이 3개월 만에 계좌가 70%가 찍힌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장이 앞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진짜. 대비를 미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10년에 한 번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장은 앞으로도 10년에 한 번이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이럴 때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살려야지. 반드시. 그래서 이 정도로 신용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아져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박앤셀 구간이 지나면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시장이 안정화가 된 다음부터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주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가 45도 각도로 좀 셌던 것들 주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는 거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번 하락장 겪으면서 뭐를 이제 생각을 했냐면, 주도주를 사거나 뭐를 사기는 맞아요. 그 박앤셀에 뭐를 사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도주나 낙폭과대주 비율을 조절하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상승장일 땐 당연히 주도주를 사야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추가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30%는 낙폭과대주를 사자.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나 또 저점 테스트를 하더라도 현금이 또 생기잖아요. 왜? 주도주는 갖고 있을 거고 낙폭과대주는 먼저 반등이 나오니까 먼저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락장 때는 마찬가지요. 하락장 때 주도주를 사긴 사야죠. 안 할 거면 낙폭과대주만 평생 하면 되는데, 그죠? 주도주를 사긴 사는데 낙폭과대주를
주도주를 70, 납폭과대주를 70을 사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짧게 보고서 뭐 10%든 몇 퍼센트든 납폭까지 사서 빨리 수익 실현 현금을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자꾸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박앤셀 구간 브레이크 신호 때 종목의 선정이 좀 달라진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납폭과대주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건 검색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키움증권 기준을 말씀드리고 증권사에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서 꼭 이 조건 검색식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엔벨로프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20에 20으로 똑같이 설정해 놓은 다음에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 이하인 종목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을 뚫고 내려간 종목만 검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제외를 하셔야 돼요. 뭘 제외하시냐면 관리 종목 빼야 되고 투자 경고 빼야 되고 증거금 100% 빼야 돼요. 자, 우리가 낙폭과대주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증거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를 빼야죠. 그렇죠? 첫 번째 저렇게만 하더라도 반은 걸러진단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기업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유 종목을 제외해야 돼요. 내 보유 종목,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낙폭과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버리면 추가 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못 판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와도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를 하는 거는 반등이 나올 때 빨리 팔아서 현금을 만들자는 취지니까 보유 종목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검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 조건이 뭐냐? 보유 종목 제외하고 관리 종목, 투자 금융 위험 종목, 증권 100% 제외하면 일단은 쓰레기 같은 기업들은 한 번 좀 걸러진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 저장을 해놓으면 첫 번째 납폭과대주를 체크하는데 너무 편하다. 자, 그래서 평소에는 납폭과대주가 안 나와요. 없어요. 지금은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세일 구간에는 평균적으로 10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진짜 15% 이상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납폭과대주 30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저거 100%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100% 제외 다 제외해도 600개가 나왔어요. 600개가.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한 2,500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낙폭과대주에 해당됐다고 봐요. 그 정도로 하락폭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이면 이 정도가 검색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똑같아요. 자 낙폭과대주인지 뭔지는 알았죠? 검색해서 다 관심 종목에 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살 거지만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종목을 찾아야죠. 그걸 어떻게? 과거에 그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봐가면서. 근데 그거 어떻게 보냐? 간단합니다. 아까 똑같아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있기 전에 엔벨로프 상단선을 한 번이라도 터치한 종목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이 또 급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국제화품. 자, 이번 6월 24일 때 브레이크 신호가 이렇게 나왔지만, 자, 4월 달에 한번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를 해주잖아요. 급등이 나온 주식이니까. 한국전자금융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NAAV 뭐 잘 몰라 회사 이름인지 잘 몰라 납폭과대주는 알고 사는 게 아니라서 자 터치를 하잖아요 그죠 납폭과대주 엔벨로프 하단선에서 폴라리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럴 때 이렇게. 아진산업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죠 이것도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의 결과론적으로 반응이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그 투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를 또 같은 원리예요. 조정 전에 가겠던 것들, 한 번이라도 강한 흐름을 보냈던 것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왕이면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온 주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를 잘 안 해요. 중소형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 그래서 급등 나와서 반등도 세게 나왔어요. 동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가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것들. 그래서 이거 뭐 600개를 딱 검색해 놓은 다음에 차트를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이내에 엔벨로프 선 한 번이라도 터치해 놨던 것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폴더 정리를 또 따로 쭉 해놓습니다. 여기서 또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죠? 낙폭과대주에서 쓰레기 같은 기업 첫 번째 쳐냈고 그 중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실수를 줄여야 성공 확률을 성공 확률 자꾸 높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실적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아무리 납법과대, 만약에 납법과대도 잘못해서 거기 물려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률을 높이려면 최근 분기 실적 기준, 매출, 영업이, 당기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종목만 또 골라내는 거예요. 이걸 뉴스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를 다 일일이 보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하냐? 봐보세요. 국제화품이다. 뉴스 기사 중에서 인포스탁을 체크하세요. 인포스탁이 다른 뉴스보다 이 실적이 이렇게 엑셀표로 딱 한 장으로 보이게끔 정리를 해놔요. 다른 것들은 막 서술형이라서 기사를 한눈에 보이기 쉽진 않은데, 인포스탁은 항상 특성이 뭐냐면 이걸 엑셀 시트로 해갖고 한 장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딱 해놓은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인포스탁을 체크하고 검색어에다 영업이라고 치시면 최근 분기 대비 이 제목 기사의 영업이익이라고 치셔도 그냥 간단히 영업만 치셔도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관련된 게 솔트가 되기 때문에 최근 분기 실적이 어떤지 1초 안에 5초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국제화품 봐보세요. 매출액, 영업, 누적, 연결 기준 다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죠. 자, NHV 코리아 영업, 흑자전환, 이 매출액 11%, 영업이 51%, 임포스터. 한국전자금융 5%, 340%, 그죠? 폴라리스 우노 30%, 다 전년 대비 다 증가했죠. 세 가지가 다 증가했죠. 자, 뭐냐면 내가 저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안 보고 뭘 안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 회사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정 전에 시장 전에 강했잖아요. 일단은 흐름이 좋았고 실적이 이미 최근 분기 대비 주가가 당연히 저런 것만 보더라도 우량한 주식인지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낙폭과 대주 하더라도 저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가면 성공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신호가 나오는 날 종가의 시장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을 때 음봉이 장만 상관없이 우리 브레이크 신호 배웠죠? 브레이크 신호 배우면 낙폭과 대주는 저렇게 골라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기 전날 저걸 뽑아놔야 돼요. 저거 뽑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 3시간씩 걸릴 거예요. 그래도 뽑아야죠. 근데 다음날 브레이크 신호가 안 나왔어. 다음날 또 검색해서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종목이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박앤셀 구간에 덜어놓기 시작하면 전날에 무조건 저걸 폴더에 정리가 해놓은 다음에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그냥 사야 됩니다. 다음날. 아시죠? 미리미리 작업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매수해놨어. 저렇게 납부가 대주 실적 체크하고 차트 봐가면서 해가지고 감시종목에서 브레이크 신호 와서 비중 조절해서 샀습니다. 이제 언제 매도할 거냐. 그래서 목표 수익률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피보나치 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 선물 옵션 하는 것들이 이게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주식시장에도 적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꼭 이 비율대로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피보나치 수요를 많이 참고는 하시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놔야 된다. 그럼 뭐냐면 고점 대비 38.2%에서 반등이 나오고 50% 한 번 나오고 61.8%에서 이런 구간들이 반등 구간이더라.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는 뭐냐면 3825, 618이라고 외우고 그랬어요. 옛날에 3825, 618. 그 뭐냐면 100에서 38.2 빼면 61.8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굳이 저 38점이면 뭐하고 그냥 간단하게 40, 50, 6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꼭 저렇게 반등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목표 수익률 산정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지수가 이번 하락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6월 3일 고점 대비 6월 23일이 최저점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20%가량을 하락했다고요. 그럼 20%라는 이걸 기준으로 두고 40, 50, 60% 구간들을 구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도 설정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키움 차트에서 이렇게 고점, 저점 이런 걸 설정해 놓으면 내가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고점 대비 몇 %가 빠졌다. 20.54%.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키움증권 쓰신 분들이 톱니바퀴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최고 최저를 체크해 놓으시면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게끔 표현이 됩니다. 이거 하면 되게 몇 퍼센트 빠졌는데 굉장히 편하니까 꼭 이거 설정해 놓으시면 좋은 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20%가 빠졌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그럼 382, 61, 자 30, 50, 60. 피보나치 수열로 30, 50, 60이 반등 구간, 위로 거꾸로 가면 저항 구간이란 말이에요. 반등 내지는 저항 구간. 그럼 20%에서 첫 번째 저항 구간 60% 구간은 뭐냐? 바닥에서부터 40% 반등이 나온 구간은 플러스 8%예요. 50%는 10%, 20%.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곱하기 개별 종목은 1.5나 2를 곱해주면 맞다고 그랬죠. 우리는 개별 종목 갖고 목표 수익 산정해야 되니까. 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자고요. 지수 곱하기 2가 아니라 1.5만 곱해주자고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됐죠? 개별 종목은 우리 이번에 20%가 지수가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은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보통 30%가 빠졌을 거예요. 1.5로 곱해주면 그러면 개별 종목이 30% 빠졌으니까 첫 번째 반등 저항 구간은 12%.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반등 구간을 목표 수익률로 첫 번째 산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납부과대주는 뭐 12%를 먹느냐 18%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목표니까. 두 번째, 최고 목표가는 그럼 385, 618 최고 맥스 반등 구간 20%가 빠졌는데 12% 구간에 밑에서부터 60% 올라온 구간에서는 여기가 최고 반등 구간이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하면. 그리고 곱하기 1.5가 아니라 이거는 공격적으로 목표 상률을 최고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곱하기 1을 곱해주면 개별 종목은 반등이 세게 나오면 40% 빠졌고 자 16%, 20%, 24% 구간. 그러면 40%가 빠졌으면 피보나치 수열의 마지막 반등 구간 24% 보면 최고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더 간단하게 하는 거. 그냥 수학 공식처럼. 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봐보세요. 6월 3일 날 했지만 이때 산 게 아니라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이날 사는 거잖아요. 그죠? 6월 24일 종가에 살 거잖아요. 브레이크 신호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되지? 고가 대비 아까 20%였지만 5%가 반등이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16%가 빠졌다고요. 이날 기준에서. 자, 그럼 16.5 곱하기 0.4 피보나치 수열 아까 바닥에서부터 0.4 곱하기 종목 2를 보는 게 1.5 그러면 얼마나 10%가 나와요. 10%. 최저 목표 수익률은 10%를 잡아놓는 거고 자 그럼 최고는 16.5 곱하기 아까 피보나치 수열 40, 50, 60 0.6 곱하기 종목 2 그럼 20%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 이것만 아시면 돼요. 0.4 곱하기 1.5가 보세요. 얼마예요? 0.6이 나오죠. 곱하기 0.6 곱하기 하면 1.2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거 곱하기 2배예요. 2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에 들어가면 수익 실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지수가 16.54% 정도가 빠졌으면 그 정도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가 빠졌거나 20% 빠졌을 때는 이제 이 값이 틀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목표 수익률을 산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는 종가상 목표 수익률 이상인 종목을 장 마감 동시효과의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장 마감하는 거고. 저렇게 10%라는 걸 산정을 하면 자, 납부가주를 사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0%가 올라가는 쪽쪽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냥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20%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정해놓고 계속 장중에 보면 10% 올라가는 순간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그냥 갖고 있다가 총가상 10%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25%가 되든 10% 이상 올라가는 건 종가상 시장가에 당연히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 지수가 빠지는 폭 대비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 대비 종목의 하락률을 계산을 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목표 수익률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장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시기인데 낙폭가 대주들은 첫 번째 낙폭가 대주들은 첫 번째 낙폭이 가대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하는 거는 정말 센 종목들은 하락하는 시기에 단단하게 버텨줍니다. 그럼 낙폭을 가대했다는 건 뭐냐? 그거를 절대 길게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인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같이 팔아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보세요. 이렇게 저는 코스닥 한 7일선을 좀 많이 보거든요. 5일선은 너무 짧고 저는 5일선 체크한 게 7일선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 6월 3일 날, 6월 4일 날 이렇게 1점 그 코스닥이 종가상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7일선을 이탈을 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조금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23일 날 반등이 나오고 또 1.4% 하길래 이때 낙폭과 대주 이날 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이 두 날 거의 70% 이상은 다 목표 수익률 도달해서 매도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다시 계좌를 다시 다 낙폭과 대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6월 30일 날 그렇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낙폭과 대주들은 길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도주는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낙폭과 대주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낙폭과 대주를 너무 사버리면 낙폭과 대주는 단기적으로 다 팔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하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주도주나 낙폭과 대주 비율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 특성이 뭐냐 바겐셀 구간 후의 특성이 낙폭과대주가 먼저 매도가 나오고 시장에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먼저 주도하고 주도주는 저 10% 팔면 안 되고 좀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시장 하나 좀 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낙폭과대주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7선 이탈하면 매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그냥 1차 매수한 부분만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제가 아까 헤덕 파워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 폐지당한 게 헤덕 파워이라는 게 언제 샀냐면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전쟁 그 바겐셀 때 그때 납폭과대주 헤덕 파워를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였냐면 그 납폭과대주만 샀지 그때 실적 체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였냐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종목을 한 3천만 원 정도를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그때 한번 1,000만 원 정도 샀다가 계속 3번 정도 더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한번 경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실수를 줄이려고 이런 걸 갖다 실적 체크도 해야 되고 납폭과대주 추가 매수 안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통해서 납폭과대주 추가적으로 하라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정말 제가 선언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꼭 제가 금지사항이라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꼭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주식은 99번을 잘하다고 한 번에 그렇게 실수를 하면 큰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실적 체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체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실적 체크는 무조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 대비 하는 거고 낙폭과대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낙폭과대주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기왕에 살 거라면 우린 자꾸 성공 확률을 실수 확률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텐베거는 하여튼 무조건 텐베거가 난 종목은 낙폭과대주든 주도주든 시장 점유율 1위든 한 2, 3년 동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그래서 하락장 때는 매매하는 대응을 좀 다르게 지금 현재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 뭐냐 하락하고 반등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 자꾸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데 하락장 때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를 좀 사자 이거죠. 주도주도 당연히 사야죠. 주도주 있어야 되고 대신 낙폭과대주를 비중을 70% 비율을 사서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매도를 해놨다가 현금을 또 확보해 놓고 또 바겐세 구간이 또 온다고 한다면 또 그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락 추세를 도파를 해놓으면 그동안 샀던 주도들이 좀 올라가 주는 거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고점이 계속 높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납폭과대주 사서 일부 현금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주도주를 7% 사서 이 상승장의 사이클을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지 계좌가 불어나니까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의 매매하는 대응이나 박앤셀 구간에서 브레이크 신호가 나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걸 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본 강의 때는 투자에 대한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하락장 때 경험해 보니까 트레이딩도 일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해줘서 하면은 계좌의 수익률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말씀은 다 이제 드렸고 항상 똑같아요. 뭐 이번에도 인스타그램에서 후기 남겨준 다이어트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니까 이거는 기존 수강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벽에 조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조각상을 보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되게 많이 웃는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문구를 보면 되게 숙연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에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내가 옷을 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기 위함이고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어렵고 저런 바겐셀 구간마다 공포가 심리가 있어서 선뜻 뭔가를 행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기회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붙잡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 다시 잡기도 힘든 게 기회예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도 하는 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바겐셀 브레이크 신호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렵지만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바겐셀 구간이나 어려운 구간은 항상 오지만 그걸 꼭 기회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15년 전에 입사를 했었을 때 삽목에서 포면을 다니면서 저는 삽목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직장인의 삶이 감사했지만 자유롭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은데 이 직장 안에서 가두리에 갇혀서 주는 먹이만 먹는 삶이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주식으로 성공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픈 깜깜했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그랬고 헛된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들을 10년 동안 하면서 아까 그 바겐셀 구간들이 저한테는 실수하고 시행착오의 순간들이었고 사실 그때마다 엄청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한 번도 포기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만든 삶의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었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저는 부를 대단하게 쌓은 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행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강자분들, 기존 수강자도 있고 신규 수강자분도 있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슈퍼금액에 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남은 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들어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이 되게 혼자서 걸어가다 보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걸어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처럼 서로 응원을 해주면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고 꼭 결국에 제가 항상 동학개비 운동이 결국엔 꼭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